오늘 2021년 성남 뉴스포럼 청년 창업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성남 청소년재단 성남 청년정책팀장 이재영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웹 세미나의 내용과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 창업이 이슈인데 이제 창업에 대한 시작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과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본 후 실제로 성남에서 창업을 한 청년들의 세 가지 사례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성남시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오늘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각계에 있는 여러분들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좋은 분들이 계시면은 모셔서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자역할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저희가 이 웹비나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이윤석 실장님께서는 사실은 제가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오기 전에 벌써 함께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 자체, 앙터프러너십이라는 것이 되게 낯설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잘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또 이게 일상적인 용어로 어떻게 청년의 삶에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몸소 그 활동들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펼쳐지는 과정을 쭉 목격하고 또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현석 실장 센터장님의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실제로 청년 창업을 하면서 느끼게 될 여러분들 오늘 얘기를 듣게 될 터인데요. 저희들이 뭐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들한테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한테 저희도 잘 전달할 것이고 또 청년 정책을 시행해서 어떻게든지가 현장에서 활동으로 연결되는 저희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여러 청년 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여기서 실무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획하시느라 고생하신 오늘 사회를 맡으신 이재영 팀장님 그리고 이경주 실장님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웨비나를 시작으로 해서 좀 더 열린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교육센터 이윤석 센터장님의 청년 창업 시작 준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정답보다는 해답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좀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딱딱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제 해달라고 해서 그런 데이터와 같은 이런 것들은 쭉 좀 빼고 제가 느끼고 현장에서 이제 고민했었던 것들, 그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관한 그런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이름 자체가 퍼펙트 스톰입니다.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의 내용은 여기 있는 주인공들은 어부고요.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폭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엔 이제 뭐 이렇게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들으셨던 것처럼 퍼펙트 스톰이라는 건 기상학에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줄에 자연재해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파괴력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용어다라고 했었고요. 이걸 이제 경제학 쪽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뉴욕 대학교의 루비니 교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루비니 교수의 별명은 닥터 둠이라고 하고요. 맨날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망할 거다, 위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 용어를 쓰면서 했었던 그런 표현들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에 코비드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우한 폐렴이라고 했었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중국의 우한이라는 지방에 있었던 그 되게 먼, 우리나라와는 가깝지도 않은 그런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거기서 발생한 게 전 세계에 퍼지고 우리나라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졌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스톰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코비드 19을, 코로나를 이런 퍼펙트 스톰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한 1억 2천 정도가 확진을 받았고요. 돌아가신 분도 되게 많이 있는 상태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고, 다행히 이제 방역 체계라든지 백신이 나오면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이쯤 됐으면, 저희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이쯤 됐으면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부분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한 언론사에서 기획 기사를 썼던 건데, 작년 6월에 이제 예측을 하면서 썼던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의 생활화 되었었던 것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둥그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 밝은 쪽에 있는 건 한 사람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비대면이 일상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출근길에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사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거나,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 만들어준 그런 치킨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한 건 뭐냐면 그 아래쪽에 있는 약간 흑백 처리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비대면 생활로 인해서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없어지게 될 사람, 못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지금 그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이제 앞서 보여드렸었던 건 일상생활과 같이 연결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화이트 칼라 쪽에도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희 회사만 해도 재택근무를 한 3분의 1씩은 하고 있고, 한참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릴 때에는 절반 이상이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게 일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얻게 되는 많은 효익들이,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문화적인 효익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비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곧 저는 개선이 상당수 될 거라고 보여지고, 실물 경제도 많이 올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저희 회사 옆에도 남도 음식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었는데 8개월, 9개월 정도를 버티더니 끝내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회사들이 이제 코로나에 적응을 하고, 또 그로 인해 얻어진 그런 경제적 타격에 의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요 기사는 지금 보시면 올해 2월 15일에 있는 기사인데요. 강제퇴직이나 아니면 저희 요즘 그 벼락거지라는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벼락실업자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원양어선 취업, 그동안에 저희가 보지 않았었던 이런 원양어선 취업까지도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스톰은 인구 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한번 틀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돼서 알려만 드리면, 이거 한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명견말리에서 2015년에 만들었었던 건 렉처멘터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해결 방법을 가질 거냐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여기서 예시로 들었었던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20년 정도를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거든요. 뭐 경제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회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예시로 들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뀌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앞서 보여드렸었던 그 렉처멘터리에서 다뤘었던 내용이 일본이 1990년대 중반에 겪었었던 인구 절벽을 이제 우리나라가 20년 후쯤 맞이하게 되는 거고 그 때가 언제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2020년 혹은 그 앞에 2018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2020년에 이런 인구 절벽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인구 절벽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를 놓고 보면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가 일본 그 경제의 전성기라고 봤을 때 이때 1989년이라고 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 변화에 보면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12개 중에 4개를 빼고 8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만큼 이제 일본이 잘 살았었고 이때 나왔었던 농담이 일본 도쿄시를 다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다. 혹은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그 고궁 땅을 팔면 캘리포니아를 다 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이제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으로 딱 놓고 보면 일본 국기가 단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다 미국이 이제 차고 앉았고 이렇게 해서 일본의 경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점이 일본의 인구 절벽과 맞물리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낮은 출산율이 있는 나라는 없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얘기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2018년에 있는 내용에 보면 삼성전자 하나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좀 잘 이렇게 큰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 갖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8개나 가지고 있었던 일본에 비해서 좀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되게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80조를 또 한 10년 정도에 나눠서 쓴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썼었던 예산이 220조 이상이 막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고민을 해봐도 우리나라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수치로 나오기 시작을 해서 특히 지금 그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서 경제 인구가 상당수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경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경제의 활력을 줄어들게 하는 어떤 기업 활동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국가가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걷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제 입시에서도 저희가 충격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 했었다라고 했었던 그런 대학들이 실제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닐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대생이 이렇게 중학교 3학년인 그럼 결국은 한 3년 후 정도가 되잖아요. 이때는 또 파격적으로 한 3, 4만 명 이상이 또 줄어들게 되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앞서서 코로나에 대한 내용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스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은 4차 산업혁명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게 갖고 오게 될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어디서 또 만나게 되냐면
앞에서부터 제가 쭉 말씀을 드려왔던 일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되는 기술에 대해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아남을 직업하고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큰 그 영향을 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놓고 보면 화이트 칼라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사 중에서 로봇이 쓴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뭐냐면 약간 그 푸른색 계열로 박스 처리가 되어 있고 그 어떤 로봇가 노트북에 손을 올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수치와 여기 써 있는 그 모든 문구들은 로봇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자들은 뭔가를 글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K형 성장, K형 경제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K자가 한국을 얘기하는 K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양극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일자리에 의해서 소득을 가지고 버티게 되는 거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게 될 거고, 거기에 저희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리랜서 개념들이 좀 늘어나면서 지금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어떻게 할 거냐,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돌릴 거냐를 놓고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정규직조차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노동의 형태가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철법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공무원조차도 행안부에서 했었던 그런 행정안전부가 사실 그 정부의 구조 조정이나 이런 기획들을 하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처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냈었던 그런 보고서의 내용이 공무원이 25%가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런 AI라든지 자동화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앞으로 좀 큰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올 거다.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부터 없어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이런 세 가지를 결국은 놓고 보면 우리의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되게 슬픈 이 말 표현이기는 하지만 각자 도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통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정부가 이렇게 특히 잘해준 적이 별로 없었죠. 예를 들어서 큰 전란 조선 시대만 놓고 봤을 때 큰 전란이었었던 임진왜란만 보더라도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가고 좀만 더 밀렸으면 아마 중국으로 이렇게 망명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상황이었고 병자호란 때도 그랬었고요. 아관파천이라고 해서 고종도 이제 러시아 영사관으로 도망을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나라를 구호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동력으로서 역할을 했었던 것들이 상당수가 의병 활동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결국은 정부가 어떻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보다는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거냐 이런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놓고 보면 저는 이제 정답의 시대가 끝났고 해답의 시대가 왔을 때 이 해답의 시대를 어떤 식으로 내 역량화할 거냐를 고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먼저 정답이라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정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이걸 검색창에 찾아보면
영어 표현을 한번 좀 봐주시면 correct answer 혹은 right answer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한국말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답이 있는데 딱 하나, 바로 그 답이라는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따 해답에 대해서 영어 표현을 얘기할 때 좀 비교를 할 수 있게 이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답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첫 번째는 입시입니다.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사람이 많이 체육관에 가득 차 있죠. 제가 입시 설명회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봤을 때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답을 찾으면서 정답을 하나 더 맞추면 남들보다 순위가 올라오고 그 순위가 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입학하고 연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몸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겪어왔고요. 그럼 이제 입시를 하면 정답 맞추는 게임이 끝나느냐를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입사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취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이것도 워낙 우리나라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정답을 맞추는 쪽에 대부분 또 맞춰서 이런 그 취업 활동에 그런 허들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어떻게 입시도 통과하고 입사도 통과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정답 맞추는 게임이 끝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승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승진은 결국은 내부에 문제를 풀어서 시험을 봐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 회사가 만들어 놓은 정답에 얼마나 잘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입시부터 시작해서 입사를 거쳐서 이렇게 승진까지 계속 정답을 맞추는 일을 해왔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테크트리가 짜지죠. 이건 이제 SBS에서 했었던 다큐멘터리에 나왔었던 건데,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치킨집이 많으며 왜 이렇게 치킨집이 많이 망하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경쟁이 심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시기에 치킨집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같은 시기에 치킨집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를 봤더니 한국 사람이 은퇴를 했을 때 혹은 퇴직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회사 일밖에 없었던 거고, 회사를 나오고 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건데, 이제 그 퇴직금을 가지고 만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뭐냐를 놓고 보면 이런 프랜차이즈였다. 근데 그걸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그 나이는 계속 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보시는 건 평균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입사하는 나이가 28이고 퇴직하는 나이가 53, 그리고 건강 연령 78세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공포를 좀 느껴야 됩니다. 어떤 공포를 느껴야 되냐면 28세에서 53세까지 25년을 벌어서 78세까지 50년을 살아야 돼요. 한 달에 돈을 벌어서 절반은 저축을 해야 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또 이제 더 공포스러운 게 있죠.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를 이제 곧 맞이한다라고 하면 25년을 벌어서 70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국민연금이 있지 않냐, 사적연금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50대 초반인 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11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거보다 더 젊은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더 젊은 분들은 훨씬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결국은 정답의 시대를 쭉 살아왔을 때, 정답을 푸는 걸로 살아왔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될 테크트리는 이런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주지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해답의 시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느냐를 놓고 보면 뜻을 아까 제가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답의 영어 뜻이 correct answer, right answer라고 해서 딱 하나 있는 바로 그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영어가 이런 건 참 좋다라고 생각됐었던 게 뭐냐면, 해답으로 해서 answer라고 돼 있죠. 앞에 correct나 right나 그 어떤 것도 붙지 않습니다. 그냥 답이라는 거죠. 그 답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답. 결국은 이게 다양성을 담고 있는 이런 방향성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해답을 풀어나가는 건 결국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느냐인데, 이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곳이 세계경제포럼에서 지금 2015년대 이후에 나오게 되는 그런 역량과 직업인으로서의 역량과 2020년대의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봤을 때 이렇더라라고 했는데 이거 한글로 풀면 이렇습니다. 부동의 1위가 뭐냐면 복합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거고요. 그 외 나머지 비판적 사고나 감성지능, 창의성, 융통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여기 그 왼쪽에 있는 어벤져스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모든 어벤져스들이 공동의 적을 상대를 한 적이 있죠. 그게 타노스라고 하는 절대 강자인데요. 이 타노스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세상의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자원을 지금 있는 인구가 다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인구의 절반을 그냥 없앱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밌었던 건 그 생각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탄탄하다라는 거죠. 멜서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었던 한계 생산력 저해 법칙에 의해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실천을 했었던 행동하는 지성이었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재미있는 건 이런 빌런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션 임퍼서블에 나왔었던 핸드릭스라는 사람은 핵전쟁을 일으켜서 인간들을 좀 청소하자라고 했었고 킹스맨에 나왔었던 발렌타인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음파를 개발을 해서 이걸로 이제 선택받은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죽게 하는 게 이 지구를 더욱더 건강하게 할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걸 제대로 인식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류가 있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여기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 뒤에 이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차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약탈적 기업가, 약탈적 사업가가 될 수 있거든요. 문제를 잘못 풀어나갔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같이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지구의 위기를 좋게 해결하는 사람도 있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자원이 한정적이다라는 공통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테슬라를 가지고 전기차를 통해서 지구의 환경을 좀 더 낫게 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게 하자라고 하는 쪽에 이제 나섰었고 그 왼쪽에 보면 저니투 마스라고 돼 있는 게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화성에 지구인을 보내겠다라고 이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앞서 있었던 그런 그 빌런들이 가졌었던 그런 문제를 또 동일하게 인식을 했지만 해결 방법이 이제 다른 그런 사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런 김봉진 같은 사람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런 찌라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들을 좀 했었고 또 이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정부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었던 이런 문제가 이게 작년 4월에 나왔었던 건데 지금 한 1년쯤 지난 지금에 놓고 보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것도 맞기는 하지만 해결 방안이 좀 어설프지 않았냐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기사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던 것도 기존에 있었던 메르스는 감염률은 낮은 편이고 사망률이 높아서 이게 이제 걸렸을 때 빨리 죽고 증상도 빨리 나오기 때문에 치료나 예방이 좀 방역이 쉬웠는데 코로나는 이제 빨리 발견하는 게 관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나 워크 스루 방식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었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그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끊임없이 이 주인공이 화성에서 탈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그 시점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그런 영화인데 여기서 나왔었던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지구로 귀환하면서 나중에 후배들한테 이제 어떤 그 강의를 할 때 이런 표현들을 했었거든요.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하는 거다. 어차피 문제는 계속 올 거고 내 생존을 위해서는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걸로 나왔었고, 그 외에 이제 해답을 찾아 나가는 방법 중에 문제에 대한 해결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누가 좋아지는 거냐, 누구한테 필요한 거고, 누가 나한테 돈을 쓸 거고, 누가 이걸 통해서 가장 큰 가치를 얻게 되느냐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팀이 필요합니다. 요즘 영화들을 보면 예전에는 슈퍼맨, 스파이더맨 이런 식으로 이제 맨 하나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면 지금은 그런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는 못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영화를 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지게 될 그런 창업 방법론이 될 텐데, 린 스타트업 방식으로 보다 빠르게 실행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계산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 가능한 그런 위험들을 어떤 식으로 해지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미리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많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집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특히 요즘 제가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창업 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창업 교육을 받았거나 창업 경험을 했거나 창업을 활동을 했었던, 창업을 꼭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인재들이 스타트업을 이런 겪었었던 경험들이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고, 제가 어제 만났었던 친구가 이제 카카오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스타트업에서 일한 다음에 넘어갔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남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성남에 대해서 판교밸리를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사실 상당히 많이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판교밸리만큼 이렇게 많은 혁신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전에 구로 디지털 단지 말고는 없었고요. 판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고려를 했을 때 충분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수 있는 창업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풍토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성남시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에는 청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여기 보면 노동자 연령대 분포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청소년들과의 어떤 연계성을 좀 고려를 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요즘은 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야, 그 사람 연봉이 1억이야. 기본적으로 초봉이 6천이더라. 뭐 이런 자본주의적인 접근을 할 때 아이들이 좀 더 빨리 깰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국정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시대의 조류 중에 하나가 로컬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이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걸 중기부가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이 컨텐츠가 꼭히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창업의 재료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창업하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는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우수한 인재를 지방으로 보내서 창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유사했던 게 벤처 포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에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로컬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로컬의 힘이나 재료들은 앞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창업자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그런 걸 좀 잘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미국 이렇게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화면상에 보면 가라지 세일이라 그래서 차고 세일, 자기 집에 있는 차고에 중고 물품을 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주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옆에 보면 그 집에 있는 꼬마들이 나와서 레모네이드나 쿠키를 팔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주 아기 때부터 이런 가치 교환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남시에서도 사실 이 판교밸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판에
이런 문화들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도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청년 창업자나 성남시 청소년 재단에서 앞장서서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늘 마지막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보면 성남시 청소년 재단에 계신 분도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빠르게 이게 기존에 있었던 방식대로는 사실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출연을 받은 그런 재단이면 움직이는 게 되게 이렇게 무겁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계속 그런 오픈된 이런 생각들을 모으시는 것들을 봤을 때 좀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 좀 보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효석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인구 쇼크가 오고 일자리에 AI 시대가 온다는 이렇게 현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정답만을 찾는 게 아닌 다양한 해답을 찾자고 하는 긍정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청년 창업 사례 발표 시간입니다. 이제 성남에서 창업을 시작한 청년 세 가지 사례 중 첫 번째로 중원 청소년 수련관 1층에서 맛있는 커피와 음료를 저희 항상 제공해 주시는 청년 창업팀 자블레 김진영 대표님의 수련관 창업 1호 창업 도전기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자블레 대표 김진영입니다. 자블레 팀은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의 주력 메뉴로는 과일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중원 청소년 수련관 안에 있는 어썸 332 스트릿이라는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9월부터 시작하여 지금 약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을 하면서 저희가 수련관 창업 1호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았던 점으로는 살면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것과 자본금이라고 할까요? 머신기라든지 집기 등을 구입하지 않고도 카페를 창업할 수 있다는 점, 또 강사님들을 모셔서 필요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점으로는 1호 창업자이다 보니 머신기라든지 제빙기 같은 그런 기구들이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머신기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고 또 선정이 되자마자 바로 실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메뉴 개발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수련관의 특성상 카페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장소로도 제공이 되어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 이게 원두가 섞이거나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커피의 맛을 해치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 항상 담당 선생님께 지도를 부탁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저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창업의 꿈을 키웠는데 막상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생과 사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만약 카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카페를 시작하기 전에 주변 상권 조사부터 시작해서 카페의 컨셉을 먼저 잡고 그다음 메뉴를 준비하고 자신만의 주관, 철학 같은 것이 있어야지 주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련관에서 창업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이 필요한 수업을 들으면서 한 단계씩 카페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해서 향후 청년들이 카페뿐만 아니라 어떤 창업이든 부가세라든지 종부세 등 세금 신고를 할 일이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세무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 카페 창업을 원하는 친구들은 창업 전에 카페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음료 제조, 마케팅, 매장 운영 및 관리 등의 교육을 받고 실무에 들어간다면 향후 창업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련관이 용도 변경을 해서 청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시작하기 전 가벼운 마음으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련관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스타트업 캠퍼스 같이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서 더 많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련관 창업이로 창업 도전기 말씀해 주신 김진장 대표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엄청 바빠지셨던 성남 청년 온라인 영상 제작 기업 커넥티움 이정상 대표님의 비대면 시대의 기회와 성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커넥티움의 이정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어떤 포럼이나 웹 행사들을 운영해 보다가 이렇게 직접 또 발표를 하게 되니까 좀 되게 새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IT 기반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서비스를 하는 커넥티움이라는 스타트업이고요. 저는 리더를 맡고 있는 이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 회사는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마이스 스타트업 컴퍼니라고 저희를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이제 영상 교육을 하고 혹은 영상을 제작하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 영상 제작 회사였고요. 그리고 함께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는 이 성남시 청소년 재단에 굉장히 많은 좀 뭐라고 할까요? 빚을 진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지금 나이가 만으로 이제 만으로 제가 엊그저께가 생일이어서 이제 만으로 30대가 됐는데 제가 14살 때 그러니까 한 17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성남 청소년재단 산하에 있는 정자청소년 수련관의 미디어 기획단이라는 동아리에서 처음 이제 영상을 접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PD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굉장히 열심히 친구들과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 취업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연출 진짜 이제 원하는 PD가 되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 갔었죠. 지금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아주 큰 지금은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예능 쪽 콘텐츠를 잘 만들고 많이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방송국에서 조연출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게 과연 이 방송의 미래가 있을까? 방송국의 광고 매출, 방송국은 이제 광고 매출로 먹고 사는 곳인데 항상 매번 이제 이 시청률의 압박과 매번 이 광고에 줄어드는 것들을 눈앞에서 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정말 이 10년, 20년이 지나서 과연 그때도 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동아리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정자청소년 수련관에서 같이 동아리 활동을 했던 이제 친구 한 명과 같이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데 아예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가 그나마 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교육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뭐 지금하고 다르게 모든 것들이 대면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해였기 때문에 그때는 나름 꽤 열심히 수련관들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이제 뭐 학교들도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막 커리큘럼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된 이 엄청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아예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저희가 약 한 90% 정도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회의나 행사 같은 것도 우리 흔히 마이스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행사, 뭐 포상 관광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전시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술을 기반으로 IT를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행사는 다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비대면 행사, 뭐 온앤오프 같이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기획하기도 하고 뭐 진행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든지 뭐 VR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들을 좀 이용해서 좀 새로운 행사들, 그러니까 모두가 좀 이렇게 온라인에서 뭔가 내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다른 이제 교육기관들이나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좀 새로운 방향의 이제 그 일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 작년에 굉장히 초반에는 힘들었었는데요.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 그 어울림마당이라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는 행사를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는 사실 그때까지는 전혀 이쪽으로 이제 피봇을 할 생각이 없었었는데 그러다가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작년 한 해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일이 커지면서 뭐 이제 유엔의 행사까지 UNDRR의 행사까지도 이제 치르게 되는 이게 작년 거의 한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작년에 총 2020년 하반기에만 한 100여 회 정도의 라이브 행사를 진행을 했던 팀으로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의 정규직 직원 그리고 14명의 대학생 프리랜서 직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작년에 굉장히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굉장히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고 새로운 시도들을 막 힘들여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단순히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영상을 굉장히 잘 찍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이 굉장히 좋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고 혹은 새로운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좀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실제 대학생들을 같이 현장으로 좀 투입시키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논의하고 기획 작업에도 같이 하게 하면서 총 14명의 지금 대학생 프리랜서 직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 창업 과정에서 꼭 오늘 이제 사실 이 발표를 부탁을 받고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제 한 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아까 이제 그 시장님께서 많이 저랑 좀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주셔서 저도 내가 가는 길이 좀 틀리지는 않았구나라는 좀 그런 확신 아닌 확신을 좀 얻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 행사는 다른 나라 행사들에 비해서 IT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행사는 IT 침투율이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한국에서 치러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의 특징이 의전 중심이고 무언가 치러내는 것 중심이고 그리고 관객보다는 어떤 주최하는 기관이나 주관 기관들의 실적 같은 것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관객들이 그 행사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는지 어떤 것들을 배워가는지 혹은 어떤 것들을 즐기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특징들을 좀 발견해냈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행사의 모든 것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저희 이 직원들의 공통된 목표였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아까도 보셨겠지만 진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제안도 해보고 심지어는 남는 게 아니라 뭐 행사를 치러내면 오히려 저희가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조건 다양한 경험들을 해봐야 한다. 라고 이렇게 도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방송국 출신이었던 저희 리더 2명이 방송국 출신인데 이 방송국 출신이라는 어떤 전문성 그리고 저희가 10년 넘게 청소년 수련관의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저희가 얻었던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과연 작년에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영상교육이라든지 제작 서비스가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나 공공기관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한번 이렇게 이 제작이라든지 이 교육 같은 것들을 맡기면 잘
바꾸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그냥 안정적으로만 이 모델을 끌고 갔다면 저희가 과연 작년에 그런 큰 성장을 거둘 수 있었을까? 굉장히 애자일하게 일단 도전해보고 실패해보고 깨지더라도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봤던 그 과정들 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미디어의 분야 그리고 미디어뿐만 아니고 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청년들이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는데 그런 청년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또 저희가 그런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이 회사는 무엇을 맡겨도 이 온라인 특히 하이브리드 온오프라인 행사 쪽에서는 어떤 회사들보다도 잘 해내는 회사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 고객들한테 과연 어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고민 그리고 항상 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그리고 고민하기 전에 먼저 시도해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또 어땠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회사에 제가 이제 직원들에게도 구성원들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아이디어보다는 액션이 그러니까 아이디어 막 고민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 막 이런 거 논의하는 시간에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실행해보고 그리고 그게 좋았는지 아니었는지 판단하자. 그리고 또 knowledge보다는 이제 experience,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어떤 경험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와 사실 경험해본 거의 그 가치는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경험치가 쌓이고 쌓일수록 그 경험해본 것이 다양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역시 또한 이 어떤 기술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어떤 기술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AR이냐 VR이냐 문제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떤 서비스 혹은 어떤 이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없었다면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진짜 많은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 창업했던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재단에 저희는 동아리 청소년들로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짜 힘들었을 때 코로나로 모든 교육들이 다 중단되고 힘들었을 때 판교청소년 수련관에서 처음 손을 딱 내밀어 주시면서 우리랑 함께 하자. 근데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공공기관들과 청소년 기관들을 또 소개해 주시면서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또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롭게 저희가 개관하는 야탑 청소년 수련관의 이제 개관식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성남 청소년재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면 이 성남 청소년재단에서 뭐 중앙청소년 수련관의 아까 그 자블렛 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들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 선생님들과 또 우리 청년정책실 선생님들이 또 계시니까 그 성남 청소년재단의 같이 이렇게 협업하시면서 좀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들에게 어떤 정보를 좀 주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두 가지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거 다 아시는 것들일 거예요, 사실. 이 K-스타트업이라고 이 창업 지원 포털이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종 프로그램과 각종 창업 지원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한 달에 지금 한 700~800만 원 정도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여기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거의 1년 되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아끼고 있고요. 인건비로. 그리고 뭐 저희 세금 같은 것도 이제 세무사 서비스도 이곳에서 이제 지원받는 정보를 좀 알아가지고 저희가 다 그런 것들도 지원받고 있고 뭐 비대면 바우처 이런 것들도 다 K-스타트업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창업하실 거면 특히나 스타트업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창업 지원 포털 한번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이호라고 검색하시면 이 기업가 정신과 이 창업과 관련된 정말 많은 스토리들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채널이 있습니다. 태용님이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채널인데요. 저는 뭐 직접 경험하는 게 가장 좋지만 직접 경험이 좀 힘들다면 선배 창업가들의 어떤 간접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이 두 곳에서 좀 정보들을 많이 얻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빠르게 급성장했고 그리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매일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이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겪어온 뭐 배경 혹은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충분히 새로운 뭐 아이템들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아까 우리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여러분들 주변에 둘러보면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같이 창업을 할 좋은 또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재단의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응원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성장하는 그런 화이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제 이메일 주소와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남겨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우연치 않게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중복적으로 나왔는데 그 다양성에 앞서 그 다양성을 실행을 해보자는 게 또 가장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세 번째 발표 사례는 요즘 오픈 마켓이나 온라인 마켓이 많이 관심들 많으시죠? 이름 자체가 브랜드신 크리에이티브 라이프스타일 스튜디오 1회 대표이신 1회 대표님의 판교 마켓에서 온라인 마켓으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래라고 합니다. 생활에 쓰이는 다양한 패브릭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창업을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내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를 먼저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컨셉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그 안에서 수많은 유행들이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는데요. 트렌디함도 중요하지만 유행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잃지 않는 나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행만 따라가다 보면 다른 브랜드들과 내 브랜드가 구분이 어렵고 나중에 고객들이 내 브랜드를 딱 특정 지역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또 두 번째는 브랜드 차별화입니다. 앞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정체성과 별개로 내가 가져가야 하는 내 브랜드의 강점을 꼭 하나 이상 갖추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수많은 브랜드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런 브랜드 홍수 속에서 내 브랜드가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차별점을 특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서판교에 처음 9평짜리 공간을 얻어서 공방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판교 청소년 수련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했던 경험을 정말 많이 쌓았어요. 5년 동안. 그러면서 그 경험을 살려서 가치를 나누고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체험형 브랜드라는 차별점을 가지고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강력하게 어필한 덕분에 현대백화점에도 입점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물론 이 부분이 창업 초기부터 꼭 만들고 시작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운영을 하시면서 점점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내 브랜드가 가진 차별점이 무엇인지를 만들어내고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나의 강점도 중요하지만 내 브랜드의 약점, 내 회사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고 예측하시고 또 그 점을 개선해 나가는 거에 좀 더 집중을 기울여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것과 고객이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이 제안을 받고 생각을 했을 때 소잉이나 공방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공방을 운영하다가 백화점 팝업 스토어를 들어갔을 때 고객님들이 너무 예쁘다, 독특하다, 너무 귀엽다 이렇게 막 칭찬을 막 해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아무도 지갑을 열지 않았어요. 아무도 기꺼이 제 제품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속상하기만 했는데 이게 그냥 예쁘고 독특하고 보기에만 좋은 것에 지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양한 형태의 고객이 물론 있고 내 취향, 내 감성과 맞는 고객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 돈을 주고 기꺼이 사게 만드는 제품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소잉 공방이나 뭔가 창작품을 가지고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들고 싶은 작품과 구매를 이끌어내는 제품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대 때 창업을 시작해서 지금 8년 차가 되었는데요. 제가 가장 약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8년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실패도 겪으면서 배웠던 점들이 있어요.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지원받으면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도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하셔서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를 운영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숫자에 민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디자인을 하고 만들다 보니까 사실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약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규모 있게 돈을 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쓴 것과 나에게 들어온 돈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체크하고 인지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브랜드 창업을 하게 되면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돈이 나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를 민감하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큰 손해를 막지 않는 길,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제품, 내 브랜드의 마진과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꼭 창업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세무에 대한 공부입니다. 사실 청소년기를 지날 때는 세금에 대해서 잘 알 길도 없고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창업을 하게 되면 부가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이런 다양한 세금이 있어요. 그런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시기에 맞춰서 자금을 준비하고 각종 경비를 관리하고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운영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놓치기 시작하면 사실 조금 힘들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는 현실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늘 이런 세무에 대한 것들을 대비를 해주셔서 브랜드가 커질수록 놓치지 않도록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 주셨던 게 제가 판교에서 시작해서 온라인 마켓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온라인 마켓에 들어가게 된 계기랑 많이 맞닿아 있는데 오픈 마켓을 입점하시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또 잘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입점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딱히 설명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입점 신청을 할 때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브랜드 소개서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브랜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브랜드의 정체성, 컨셉, 강점 등을 잘 드러내도록 브랜드 소개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조금 미뤄야 하는 지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도 그렇고 브랜드의 컨셉도 그렇고 제품, 아이템 선정도 조금씩 다른데요. 온라인은 특히 직접 제품을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브랜드에 대한 컨셉이 잘 드러나는 감도 있는 제품 컷, 제품 사진을 친절하게 또 컨셉을 담아서 잘 찍어주시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상세 페이지를 완성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소통인데요. 이거는 사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고객이 내 브랜드가 가진 가치나 컨셉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을 해주시고 또 함께 브랜드가 가진 그 가치와 컨셉을 공유한다는 느낌을 고객에게 심어주셔야 내 브랜드를 지지해주는 고정 고객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는 브랜드 소개서, 두 번째는 감도 있는 제품 컷과 상세 페이지, 세 번째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셔서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앞서 말씀드렸던 브랜드 컨셉이나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구조를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한데 브랜드 컨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거나 어렵거나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창업을 하시다 보면 되게 의욕이 넘칠 때도 있지만 사실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번아웃이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시기가 오기도 하거든요. 또 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잘 풀리지 않는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계속 자기 길을 가다 보면 기회는 분명히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먼데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시는 길을 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래 대표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듣고 읽다 보니까 그 브랜드의 가치에 대한 것도 공감이 가지만 가장 공감이 갔던 거는 이게 아무리 아름답고 이뻐도 지갑을 열 수 있는 제품이 돼야 된다는 게 정말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분의 청년 창업가들의 이제 이야기는 다 마쳤고요.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늦었지만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블렛 팀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자블렛 팀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도관에 이제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꼭 이 수련관만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이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카페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블렛 대표님께 김진영 대표님 답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타겟층을 잡을 때 수련관을 방문하시는 학부모님과 친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련관 문이 닫으면서 거의 고객분들이 선생님들로 좁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서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장점으로는 이제 매주 오시는 선생님들이 다 똑같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반면에 선생님들께서 계속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뭔가 단조롭게 운영을 한다고 느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많은 이벤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시즌 메뉴를 만들거나 뭐 할로윈,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에 쿠키나 머핀 등을 드리면서 단조로운 곳이 아닌 계속해서 개발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홍보로는 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수련관 내에서 있는 안내문이나 게시판 등을 활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이벤트성 활동과 과일청 판매 홍보를 통해서 카페 활동 홍보를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련관 내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카페 이용을 조금 더 쉽게 간편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나 좀 됐나 모르겠네요. 일단 공통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윤석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아까 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따른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 여쭤봅니다. 제가 받았었던 질문은 팀이 중요한데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위한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있느냐를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창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면 지금 여기 청년 창업자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창업자분들이 이렇게 불안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로운 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커뮤니티를 되게 잘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려면 제 생각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느냐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단순하게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그런 커뮤니티 자리에 갔는데 A라는 사람도 만나보고 B라는 사람도 만나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눈 얘기가 당신은 뭐 하세요? 당신은 어떤 걸 잘하세요? 맨날 이런 거 물어보고 다니면 이제 또 이 바닥이 좁기 때문에 쟤는 맨날 그런 거 물어보고 다니는 애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혹은 역량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 서로 나눌 얘기가 가치가 되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들어갈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은 사실 저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를 그렇게까지 견고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에 그 이렇게 의사소통이 상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뉘앙스나 아니면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그 행간이 충분히 전달이 안 돼서 오히려 오해를 많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이 무엇보다도 제일 저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게 어렵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열릴 때까지 사실 기다리는 수밖에 현재는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렸을 때는 이렇게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에서 열리는 뭐 고벤처 포럼 같은 곳이 매월 열리는 거고 그 외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나 이런 데 보면 각 기관마다 거의 매월 한 번씩 그런 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런 정보는 보통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이제 다들 하시는 그런 소셜 미디어 외에 이제 푸시를 받는 게 있습니다. 스타트업 위클리 같은 걸 좀 보시면 스타트업 위클리는 이제 그냥 뉴스레터거든요. 매주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날라오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최근에 봤었던 거에 보면 오프라인 행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트워킹 행사를 소규모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는지를 스타트업 위클리 같은 걸 보시면서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건 또 다른 방법인데 이것도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역량이 있을 때 이제 가능한데
창업 관련한 해커톤이나 캠프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에 있었던 그런 코로나 상황을 극복을 하면서 온라인으로라도 돌릴 수 있는 게 이제 나오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그 분임조처럼 따로따로 모아서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커톤이나 캠프가 이제 3월이니까 막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원 사업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텐데, 그런데 참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웃기웃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상한 애로 찍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석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창업자를 위한 세무 프로그램이 얼마나 구성되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 지원실에서 올해 이제 청년 창업 지원단이라는 걸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네트워크 구성 안에 아직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한 서포트를 할 예정이지만, 그 중에 하나로 세부 프로그램도 저도 고민을 해봤지만 좀 수요가 많이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수요를 더 파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청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체되었지만 두 가지 질문만 답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요새 창업만 너무 강요하는 것 같다.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 창업을 너무 구속으로 청년들을 몰아서 억지로 이렇게 창업을 시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정상 대표님처럼 직장인에서 창업으로 이제 갈아타게 된 경험의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정상 대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취업하고는 잘 안 맞았던 사람인 것 같고요. 저는 원래 남 밑에서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게 취업과 창업이 그냥 양극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새로운 직원들을 뽑거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같이 갈 동료들을 이제 좀 이렇게 선발할 때좀 저는 가급적이면 좀 직장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좀 사회 경험이라기보다 직장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창업이 그러니까 어쨌든 스타트업은 특히나 지금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막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함께하는 구성원들이나 공동체의 이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어떤 진짜 뭐 대표와 직원의 관계라기보다는 함께 같이 그냥 만들어가는 일종의 코파운더이자 일종의 공동 창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이게 취업이냐 창업이냐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어 창업도 해볼 만 하고요. 그리고 뭐 자기가 취업에 좀 더 뭐 맞는 것 같다 하면 창업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한다거나 취업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내가 취업한 기업 안에서도 뭐 그게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그냥 기성 기업이든 간에 나는 그냥 어쨌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문제를 내가 발견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또 더 높은 자리 혹은 더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 취업을 하고 이후에 이제 창업을 저처럼 결심하게 된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성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또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취해서 적용시키고 하다 보면 창업 과정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방송 쪽이 워낙 이제 사양 산업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좀 찾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저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면서 어떤 아까 이제 팀 구하는 거에 어려움 말씀하셨는데 그런 신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맺어진, 그것도 오랫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고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잘 맺어진 친구들 그리고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전환이 조금 쉬웠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멀리 찾아보지 마시고 주변에 이렇게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일까를 좀 찾다 보면 내 주변에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나 기능들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취업이냐 창업이냐는
뭐 스타일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정상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일의 대표님께서 좀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 요새 창업을 하게 된 사람이 일단 생각을 하면 이제 공간이라는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좀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좀 가장 매력적인 공간의 요소로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오픈마켓도 하셨으니까 두 가지 다 해보셨으니까 좀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업을 하실 때 뭐 카페를 하시느냐, 뭐 브랜드를 뭐 로드샵에 이제 판매를 하는 형태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와 같은 이런 비슷한 브랜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이제 공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꼭 오프라인 공간이 구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곳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온라인 마켓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온오프라인을 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큰 공간이나 멋지고 거창한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간 공간에서 뭐 촬영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냥 재고를 쌓아둘 수 있는 공간, 사물을 볼 수 있는 공간 정도면 되기 때문에 사실 방 안에서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오프라인 매장, 로드샵을 생각하신다면 물론 당연히 매력적인 공간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파사드라고 해서 간판이나 매장 전경, 외부 전경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입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로드샵을 준비하신다면은 유동인구나 골목 상권이라던가 뭐 간판, 외부 파사드 안에 구조도 많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온라인이시라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방에서부터라도 시작하실 수 있고 거실에서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경청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 힘내시고 창업에 특히 관심 있는 청년들은 오늘 좋은 사례로 남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2021년 성남 뉴스포럼 청년 창업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